이유 때문에 실제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 희망을, 바람을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대구에 좀 이따 인사하시겠습니다. 유성걸 시당위원장님, 우리 경북의 박승호 공동도당위원장 비롯한 당협위원장님들 자리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일선에서 뛰고 있는 당원 동지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황진아 선거관리위원장님 비롯해서 관리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까 소개할 때 빠지는 것 같은데 대구 중구의 김희국 위원장님도 자리 같이 하셨는데 이름이 안 나오길래 나가셨나 이래 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후보님들 네 분 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구 경북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을 이기게 되면은 바른정당은 그 시점으로부터 바로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적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바른정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전국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은 그래도 전략적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저는 대구 경북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오늘 자리 같이 해주신 이혜훈 후보님, 김영우 후보님, 정운천 후보님, 하태경 후보님 아마 모든 선거에 있어서 수도권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러나 바른정당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근거지가 있어야 되고 한 명 뽑는 선거에서 1등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저의 판단에는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이 되지 않겠나. 그만큼 이번에 당대표 되시고 지도부에 들어가시면은 이 지역을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내려와서 도민 시민 만나고 당원 격려해 주시고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능가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 바로 능가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분 후보인데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는 우리 조형 원내대표님, 후보를 지냈던 유승민 의원님 계시지만 경북에는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경북의 당협위원장 다 오시고 당원들 다 오셔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닙니다. 가끔은 가다가 갤럽 여론조사 보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서 바른정당 지지율이 실제로 한국당을 능가합니다. 근데 현장 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고 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조영 대표님인데 유승민 의원님께 당 지도부 되실 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가능성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은 충분히 된다. 연말 되어서 역전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역전이 되고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자리 같이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같이 팔 걷어붙이고 우리가 앞장서서 하입시다. 아무도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땀 흘리고 열심히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손잡고 나갔을 때 언론도 당 지도부도 이 나라 정치권도 눈길을 준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당사자는 같이 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당협위원장과 당 지도부에 진입하실 우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 정당은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합니다. 자신 있게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부자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전통하는 부자가 경주 최부자 댁입니다. 지금 400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댁 가운 중에 하나,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또 하나, 중궁구에 땅 사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보수정당이라면은 우리 가족들이, 이 사회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취직하고 나이 들면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노후가 편안한 그 가족의 가치를 가장 우선하고, 이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가 되든 사회 경제가 되든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과감하게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당 지도부에 들어가실 후보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 따지지 맙시다. 해결책이 사회경제에 있다면 사회경제 도입합시다. 비스마르크 보수 정치인이 서민을 위한 의료보험을 가장 먼저 도입했고, 영국의 보수 정객인 디즈렐리가 노동자 복지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등소평이 흑묘 백묘론해서 하여튼 쥐 잡는 고양이를 가장 우승했듯이, 저도 우리 바른정당이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들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은,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 정책이 비록 좌파 정책이라도 과감하게 도입하자. 그 주창자가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입하자는 그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지도부 대신 네 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이 자리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바른정당이 지금 처한 입장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바른정당 가는 길이, 당원 동지 여러분 하는 길이 바르고 옳고 정의롭고, 바른정당이 바로 서면 동지 여러분들이 바로 서고, 대구 경북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나라 정치 바로 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닙니다. 주위에 조금 안대하시는 분들 같이 손잡고 바른 길로 가자, 옳은 길로 가자. 그 길이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우리 자식, 손주 세대를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지도부 선출하고 바른정당 바로 세우고 우리 스스로의 자존과 명예를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에 대한 애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안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최고위원 건어울 최고위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세연 사무총장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대구 경북의 많은 당협위원장님들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수성대학교는 수성구 갑에 자리 잡고 있지만 바로 옆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지금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고 여러 가지 원내 협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심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에게 꼭 많은 우리 당원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는 당부를 하셨기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 스리랑카 출신의 의인을 모셨습니다만 출범하면서
깨끗한 정당, 따뜻한 정당이 되겠다고 우리가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90세 되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걸고 의로운 일을 하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뵙고 또 힘을 보태어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뜻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서울에 이어서 자유한국당 해체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고 또 보수의 적통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는 달리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만간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만간 우리가 보수의 적통임을 모든 국민들이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 후보 누가 당대표가 되셔도 정말 훌륭하게 우리 당을 이끄실 수 있는 역량과 또 이 의지를 겸비하신 훌륭한 후보 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과 또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또 우리 바른정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정말로 너무나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김세현 사무총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투표는 오늘 오후 4시부터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모바일 전화가 갈 겁니다. 그때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당위원장님, 예, 잠깐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인사 올라오셔서 그냥 뭐 인사라도 그럼 해주십시오. 예, 유성걸 대구 시당위원장님,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간도 바쁘실 텐데 저는 시당위원장이 아니고 우리 시당위원장님은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대구 시당위원장입니다. 저는 시당의 수석 부위원장인데 오늘 우리 대구 경북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신 이 현장에서 우리 바른정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토론회가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올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새로운 바른정당의 지표를 열어갈 분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 내빈 소개 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소개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청장이신 윤순영님 와 계신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멋진 토론을 진행해 줄 또 멋진 사회자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강적들과 쾌도난마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시사 토크계의 황제 박종진 앵커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예, 저는 토론회가 끝나면은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종진 앵커입니다. 네, 대구 너무 사랑하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진행할게요. 그죠? 네. 대구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대구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토론의 주인공 네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혜훈, 보수의 본진, 나라사랑, 기호 1번 이혜훈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토론하셔서 힘드신 것 같아. 다음은 기호 5번, 바른정치를 위한 위대한 도전, 김영우. 다음 기호 3번, 꼭 된다, 꼭 기호, 정운천. 다음 기호 2번,
보수의 세대 교체, 진격의 보수 하태경. 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회가 재미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오늘은 정말 재미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태경 의원, 네, 박진감 좀 넘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재미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마음 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토론하셔도 돼요. 이제 한 분이 그만두셔서 꼴찌에도 최고위원 됩니다. 예. 예. 당대표 최고위원 3명이기 때문에 4명이 이제 우리 바른정당을 앞으로 4분이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무조건.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4분이 다 당선된 거예요. 예. 4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미. 네. 자, 이제 포토존으로 와서요. 네, 손 이렇게 들고. 자, 사진. 네. 자, 오늘 영남권 1차 토론회는요, 바른정당 홈페이지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좌석, 답변 순서는 이미 추첨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니까요. 뭐 저분이 왜 늦게 하냐 뭐 이런 불만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은 그 1차 토론에서 조금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 주도권 토론이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던지고요. 그 다음에 네 사람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네, 각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은 5분이 아니라 사실은 한 본인이 3분 정도 사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나 주면 그 질문할 사람한테 1분 정도는 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내용은요, 사전에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께 무엇이 가장 궁금하냐 이렇게 다 질문을 해서, 네, 오늘 다 그 질문지를 받아온 겁니다. 대본과 원고가 없습니다. 진짜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숨겨놓고 했다는 또, 네, 그래요? 정보가 있어가지고, 네, 없죠? 없네요. 네, 확실히 없습니다. 네. 스탠딩 토론인데요. 정말 준비 없이 하는 거고요. 후보들의 역량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바른정당 당대표가 왜 내가 돼야 되는지, 네, 정견 발표를 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이해운 후보로 하겠습니다. 하태경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경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바른정당 배신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냐 물어보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거기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홍준표 전 지사입니다. 그분께서 배신자 논리를 만든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양박입니다. 그랬습니다. 양박. 양아치 친박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배신자 논리 만든 사람이 양아치 친박이라고 한 게 바로 홍준표 지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속 편한 분이에요. 자기가 오늘 한 말을 내일 되면 다 까먹습니다. 배신자 만든 사람이 양아치라고 해놓고 대선 TV 토론 보셨죠?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정책적으로 배신한 사람이다. 배신자다. 바로 본인 스스로 양아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홍준표 지사가 자꾸 스트롱맨 하잖아요. 본인이 스트롱맨이라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런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날 그걸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스트롱맨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로 스프링맨입니다. 스프링맨. 제가 대구에 왔으니까 우리 권영진 대구시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시장님, 홍준표 동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승민 동지가 되겠습니까? 홍준표 동지가 돼서
역사의 낙오자가 되시렵니까? 유승민의 동지가 돼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시간 다 됐어 그냥. 아, 그걸로. 예. 되시겠습니까, 이걸로? 예, 그냥 매너 있게. 아주 내가 좋아요. 예. 시간 지키겠습니다. 예, 박진감 넘치게. 자, 정운천 후보, 우리 호남의 유수.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제 평생 밝히지 않고 앞으로도 밝히지 않는 얘기를 오늘 꼭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집 아내가 경상북도 선산군 도계면 출신 경주 최씨입니다. 또 하나 밝힐 것은 지금 인사비리 5대 원칙 배제 그렇게 하고 있죠. 9년 전에 제가 농식품부 장관 할 때 청문회에서 5대 비리 한 가지도 걸리지 않고 양당을 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게 제 집사람이 위장저짐 안 하고 재테크 안 하고 그렇게 잘 해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집사람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내려가서 불모지에 목표를 세웠을 때 집사람이 여고 선생을 사표를 내고 직접 내려서 7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경북의 며느리를 둔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꼭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라 당선돼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온 얘기가 바로 뭡니까? 꽃기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꽃기호를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절실함이 들어있어요. 제가 해야 되겠죠? 야, 한번 하겠습니다. 꽃기호! 장닭이 새벽을 깨우듯이 바른정당의 미래를 정우천이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결혼은 한 번 하신 거죠, 근데? 결혼 한 번? 네. 확실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우 후보. 네. 네, 대구 경북에 우리 정운천 선배님이 아마 첫 번째 사위, 제가 두 번째 사위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아내가 경북 의성 안평면 출신이고요. 대구 신명여고 졸업했습니다. 똑똑합니다. 네,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 우리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반드시 승리해야죠.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쉬운 선거 아닙니다. 정말 내년 선거 우리 바른정당으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지도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권오월 최고님 다 지도부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사활 걸고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지도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스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당 깨집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사하고 막말 경쟁이나 하고 사이다 발언이나 하고 매일 따발총 갈긴다고 해서 바른정당 내년에 절대 승리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107명 되는 자유한국당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하기 전에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개혁 경쟁으로 자유한국당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건전 보수 세력 우리 바른정당이 묶어내겠습니다. 제가 돗자리 깔고 자면서까지 보수 원탁회의 전국 투어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고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 세력 하나로 뭉쳐내겠습니다. 저는 스타 정치인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정당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습니다. 제가 바른정당을 위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다. 네. 네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안보
잠자는 와중에도 안보만 생각하는 국방위원장인 거 아시죠? 우리 김영우 후보. 네. 박수 한 번 더 주세요. 네. 네. 삼선 의원입니다. 이혜훈 의원도 삼선. 그죠? 네, 여기도 삼선. 자, 우리 이혜훈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동지 여러분, 대구 경북에서 바른당원 활동하는 게 항일 독립투쟁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우셨죠? 예, 얼마나 어려우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오늘 뉴스 보셨어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파토나는 거 보셨어요? 홍준표 전 지사가 TV 토론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안 하냐? 생방도 아니고 녹방인데다가 오후에 서너 번 하는 거 이런 거 안 한대요. 이거 얼마나 황제적 발상입니까? 나 황제 대접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닙니까? 이 독재자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향해서 독재다 이렇게 비판하면 지나가면 속아 웃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여당을 견제할 자격이 없어진 거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바른정당만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보수의 대안이라는 거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선거 때 홍준표 정말 싫은데, 정말 찍기 싫은데 홍준표가 된다는 가짜뉴스 돌아다니까 그거 믿고 찍었다가 꽈보니까 그게 아니다. 정말 화난다. 이런 사람 주변에 많죠? 그동안 배신자 우리한테 낙인 찍을 때 우리가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점잖게 신산처럼 앉아서 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지도부 선출되면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왜 앉아서 당합니까? 신사처럼 폰만 잡아가지고 당할 수 없습니다. 막말하라는 게 아니라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탄탄한 논리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 지도부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매일 뉴스에 우리가 장악해야 됩니다. 바른정당 뉴스가 매일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이혜훈이 싸울 때는 싸우겠습니다. 이길 때 이기겠습니다. 당대표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평상시 나긋나긋하시고 부드러우신데, 굉장히 세게. 네. 오늘 아주 박진감이 진짜 넘치는 것 같습니다. 선거는요, 7대 3입니다. 70이 당원 선거고요. 당원이 투표하고 30이 여론조사예요. 네, 지금 대전까지 오늘 4시부터 대구 경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온 모양인데요. 누가 1등 했을까요? 네, 비밀입니다. 저도 궁금해요. 정말 모릅니다, 지금. 자, 이제부터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2개 질문 중에 이미 벌써 5개는 앞에서 했고요. 지금 7개 남아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혜훈, 하태경, 김영우, 정운천 순서입니다. 또 이혜훈이네, 처음이. 그죠? 저만 오면 이혜훈인가 됐다. 예. 처음 질문 받는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요. 제가 뽑았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때와는 달리 인사청문회 기준을 바꿔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로 하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는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의견에 어떤 생각이시죠? 저는 반대입니다. 원래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의원내각제 하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만 합니다. 미국, 필리핀, 우리나라 정도죠. 근데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도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왜 의회에서 그러면 정책 검증이 주로 되느냐? 개인의 신상 문제가 적게 다뤄지느냐? 그거는 미국이 6단계로 하는 것 중에서 5단계, 그 전 단계가 정부에서 아주 깨알 검증, 현비경 검증으로 해서 문제 있는 사람은 다 걸러서 아예 의회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의회로, 국회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 문제가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FBI가 먼저 신원조회를 합니다. 깨알같이 걸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에 보내서 모든 세무조사,
금전적인 문제 다 걸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온갖 금융거래 다 추적합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걸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의회로 오면 각 당 의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야당 여야가 앉아서 이 사람이 의사청문회에 나갈 만큼, 인사청문회에 나갈 만큼 신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더 걸르고 문제 없는 사람만 보내는데도 그래도 불법 체류자를 가사 도우미로 써가지고 줄줄이 낙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정도로 깨알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근데 왜 비공개로 하자 그럽니까?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인사청문회 왜 합니까? 비공개로 하잔 말 하지 말고 깨알같이 현미경 검증해가지고 문제 없는 사람만 보내야 됩니다. 네. 이혜훈 의원을 장관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하태경 의원입니다. 사실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제가 답변을 드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른정당 지지율이 계속 안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문재인 정부 작년 탄핵 이후에 8개월 이상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잖아요. 대통령 말고 장관이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식물 정부 상태로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줘라. 다시 말해서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데 좀 통과시켜줄 사람은 좀 쿨하게 해주고 안 될 사람만 사생결단해서 막는, 될 사람은 좀 밀어주고 안 될 사람은 자르는 이런 좀 절도 있는 야당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바른정당 한 거 보면 다 반대였습니다. 거의 다. 이낙연 반대죠. 김상조 반대죠. 강경화 반대죠. 반대해놓고 통과되니까 와서 또 일 열심히 하라고 악수하고. 이러니까 한국당 이중대 소리 들었던 겁니다. 한국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지지율이 오르려면 과거처럼 뺄셈 야당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야당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다 정치 박사 아닙니까? 덧셈 야당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야 됩니다. 몇 명만 이 사람은 죽어도 안 돼 하면 그 장관은 완전히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화끈하게 여기 경상도답게 통과시켜주고 이런 새로운 야당 보여주면 우리 당 지지율 왜 안 오르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막 이야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 초를 보는 걸 깜빡깜빡 잃어버리네요. 네. 굉장히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김명우 후보. 네, 우리 국민들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아주 실물이 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관 되려면은 4-5가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위장전입 해봐야 되고요. 네. 음주운전 꼭 해야 됩니다. 논문 표절도 해야 되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신종 또 기준이 나왔어요. 도장 파가지고 허위 불법 혼인 신고하는 거. 예, 그건 보통 일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우스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정권 바뀔 때마다 인사 기준 들이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권 바뀔 때마다 여당이 야당 됐을 때하고 야당이 여당 됐을 때하고 180도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코미디죠. 이것은 빨리 여와 야가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인사청문 기준은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노사정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빨리 만들어서 국력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관련된 법안도 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안경환 법무부 내정자, 장관 내정자 여러 가지 정말 그 비리의 백화점이었죠. 그래서 낙마가 됐습니다. 만에 하나 비밀리에 인사청문회 했다면은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검찰 개혁한다. 칼 휘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밀리에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족의 신상 털기는 1차적으로는 저는 비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족에 대해서만 비밀로 하자. 네. 정운천 후보. 일단 제가 경험한 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년 전에 검증을 할 때 제가 장관으로서 검증을 받는데 제가 사는 곳이 개포동이었는데 집사람이 경기여고 선생을 해서 그 옆에다가 집을 갖고 살았는데 갑자기 강부자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집사람이 7년 만에 그랜저 제 차를 줬는데 아주 고급 세단으로 변하고요. 걸릴 게 없으니까 그런 걸로 흠집을 내요.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검증도 확실하게 해야지만 그 분야의 총수를, 그 분야의 리더를 뽑는데 그 리더를 만신창이를 해가지고 장관이 됐을 때 과연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 검증은 확실하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되려면 그러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의혹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10년 동안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정말로 도덕성 검증은 정말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의혹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 놓고 정책 검증은 확실하게 해서 그 장관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분야를 이끌어갈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를 초점으로 맞춰야 바로 국민이 바로 그 장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닌가, 저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참고로 정운천 후보는 장관직을 지내신 분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2명의 후보를 상대로 마음껏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각자 가진 시간은 5분이고요. 그리고 질문을 한 상대자에게 최소 한 30초 정도는 주십시오. 네. 그리고 1분 정도까지 그 질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앞에 하얀 글자로 써져 있는 1분이 바로 내가 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루하거나 또 박진감이 넘치지 않으면 이 사회자가 또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운천, 이해운, 김영우, 그 다음에 하태경 이렇게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정운천 후보가 원하는 사람에게 질문 2개를 주시고 본인이 또 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저희 바른정당이 이 탄핵 주도 정당으로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고 찬바람 속에서 지금 5개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쪽에 바른정당이 나가야 할 방향과 또 한쪽 2개가 있는데 그 하나만 얘기하면 정말 나와서 치열함과 절실함이 있어야 하는데 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까지 떨어진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창당대회 또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그 현역 의원들이 절실함과 치열함이 부족했다. 한 예로 바로 경북 대구, 경북 상주 의성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딱 한 군데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번 제대로 가서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보자고 주장을 했는데 아마 그 당대표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하태경 후보님 거기 지원 요새 좀 나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부산에 집중하느라 못 갔습니다. 아, 못 가셨습니까? 우리 이현 후보님도 얼마 나오셨습니까? 저는 종합상황실장으로 당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당을 단 1분 1초도. 그리고 저는 그때 중앙당을 매일매일 비워도 되는 제가 분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씀, 저는 그때 매일매일 문재인 때리게 하느라고 사실상 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서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나 드릴게요. 그때 그 의원총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의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한번 보여주자. 우리 현역 의원들이 상주, 의성, 그리고 군위, 청송 이 4군데에 한 5명, 6명씩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보여주자. 거기서 뭔가 확실하게 보수의 심장에서 보여주면 그 절실함을 국민들이 알 거 아니냐. 근데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유세를 했고 꽃교를 불러대고 된다 됐다 송을 불러대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창당대회, 그 다음에 보궐선거, 또 유승민 선거에서도 밤 10시까지 저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에서 8년 동안 그 절실함과 치열함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바른정당이 지금 나아갈 방안은 그렇게 배 따뜻한 한국당이 아니다. 우리는 나와서 지금 찬바람을 맞고 있다. 이 절실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당 대표가 되시면 이 치열함과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장관님 생각하는데 질문을 좀 던져주세요. 질문을. 우리 하태경 후보님. 네. 아니, 형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수준이 다 높으신데. 네. 아니 이번에 이제 질문도 아니고. 당 대표 되시면 그 절실함이 없이는 표 많이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대민 국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저 박진감 넘게 토론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게 좀 약간 질문이 예, 조금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딱 당황스럽습니다. 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버리니까 예.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당이 한나라당이란다, 한국당하고 완전히 차별화돼서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데 전혀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대표가 되든 우리 네 사람은 똘똘 뭉쳐가지고 저 홍보수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절실합. 지금 자, 이혜은 의원. 저는 네, 저한테도 물어보셨으니까. 예,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네 분이 다 우리 대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종합상황실장으로 우리 경북 군위청송 의송에도 보궐이 있었고 서울 구로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종합상황실장으로 우리 김진욱 위원장님 지역에 온갖 유세 지원 다 해드리고 누가 연설할 건지 유세차를 어디에 세울 건지 이런 준비 다 해드렸고 특히 구로에 집중했습니다. 서울이 제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일을 했고 누구는 일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것보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은 다리가 정말 거의 지가 날 정도로 또 자전거를 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태경 의원이 얼마나 문재인 잘 잡았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 전주에서 새벽부터 버스 대절해가지고 오신 정운찬 의원님 지지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다 당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박수 좀 쳐주십시오. 네네. 자, 정운천 의원 발언 42초 남았습니다. 네. 참 이혜훈 의원 참 말씀은 잘하시죠. 그렇죠. 근데 행동과 실천은 제가 좀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내대표 정책위장은 선수에 의해서 국회의를 하고 당 대표는 정말로 실용 민생을 위해서 전국 현장을 뛰면서 절실하게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절실하게 당대표가 되겠다. 절실한 당대표가 되겠다. 당대표가 되면은 절실하게 난 뛰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질문을. 아, 오늘 또 새로운 거 알았어. 자, 이혜은 의원. 네, 두 명 직접 네. 우리 주목해가지고. 김영우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기 어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후가 정찰총국이다. 그리고 목적은 정밀 유도기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입체 영상 지도를 만들려고 내려다보낸 것이다. 근데 정찰총국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인민무력부 산하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것은 대남 전술이죠. 그리고 정보 수집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함 폭침한 데 아닙니까? 그리고 연평도 포격한 데죠. 그리고 김정은 피살한 데입니다. 김정은을 살해 지시한 그 배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유엔 안보리가 지금 최근에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이 무인기를 내려보내고 하는 거는 정찰총국이 하고 있다. 근데 정찰총국이 생산, 운영, 조달 모두 총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무인기를 투입해가지고 우리 완전히 남한을 초토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게 비상 상황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질문은 합니다. 네. 질문하는데 지금 이제 군이 보면 3년 전에 이 무인기가 처음 왔을 때부터 대책을 발표했지만 3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스라엘제 라다 레이더, RPS-42 아니에요? 근데 이건 탐지용일 뿐인데 탐지용 10대 더 사겠다 그래요. 근데 이 10대는 이 라다 잘 아시겠지만 탐지 반경이 10km밖에 안 됩니다. 이거 10대 더 사가지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미국, 독일, 이스라엘이 개발했다고 하는 요격용 레이더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방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저도 국방부에서 저한테 합참에서 보고를 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탐지를 해도 타격을 하는 게 문제예요. 탐지 그 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보고 그냥 눈에 뜨고 당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레이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비 우선순위 완전히 뜯어 고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40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이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냥 551장의 사진을 찍어가는 이런 엉망의 국방 대비태세는 정말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방위원장님께서 좀 앞장서서 정부 여당이 이런 일에 미온적으로 대정하지 말고 사실 열대 사는 돈 한 대 9억 정도를 알고 있는데 그거 뭐 90억, 100억 큰 돈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그냥 탐지하자마자 바로 요격을 해버리는 요격용 레이더를 사서 우리 국민들 안심 있게 하도록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정운천 의원님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면 소위 이제 국정자문위원회라는 데가 또 발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요새 정부가 많은 발표를 하는데 뭘 발표했냐면 우리 국민들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핸드폰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단통법이 발표가 되고 나서 국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요금 할인율 20%에서 25%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어제 이제 업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서 이걸 헌법의 위헌이다. 이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러고 나섰어요. 근데 이제 반대 시민들의 목소리는 뭐냐면 아니 그동안 이거는 요즘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필수 아니냐, 생활의 필수품이다. 전력이나 도로만큼이나 필수 서비스는 특히나 또 망산업이라 이거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는 건데 이거를 민간업체 몇 개가 3사가 독점 아닙니까? 이 통사는 이렇게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담합하고 온갖 불공정 거래하면서 값을 마구 올리는데 소비자가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피해를 줄여주는 거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왜 이거를 헌법 위반이라 그러냐? 이러는데 둘 중에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를 개발하고 핸드폰 분야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기본 요금의 이익을 그 보장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익을 보장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핸드폰 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이게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 요금을 보장한 거에 대해서는 그 거품을 빼주는 게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다만 그게 공정거래 시점에서 제대로 이게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서에 맞게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은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보수, 가짜 보수를 완전히 구분짓는 가르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가짜 보수는 시장 경제라는 핑계만 대면서 온갖 경제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이 특권을 부리고 반칙을 하고 횡포를 부리는 일을 비호, 대변하고 돌격대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보수는 뭘 하겠다냐면 그런 이름만 있는 시장 경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공정한 시장 경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대변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공정하다는 건 뭘로 드러나냐면요. 그냥 기계 파는 거 있죠. 핸드폰. 공기계 값이 이 통사와 약정한 약정폰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정말 말씀 잘하세요. 근데 너무 속도가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네, 이걸 전달해 드립니다. 네, 잘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네. 말씀을 드리려니까 또 두 속도가 번째 주도권 토론 있으니까 네. 예,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우 후보님. 네. 내년 선거 얘기합시다. 저는 바른정당의 사활은 내년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논쟁 해야죠. 근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우리는 더더군다나 사이즈도 작은 정당인데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홍준표요? 홍준표 스타일로 홍준표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홍준표 지사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말대답하고 말대꾸하고 따발총 쏘면은 우리 죽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같이 동반 추락하는 거예요. 내년 선거 우리에게 기회 절대 안 옵니다. 민주당이 압승합니다. 저는 다르게 싸우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른정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지도부가 홍준표 지사한테 한마디 하면은 저녁에 뉴스 잠깐 나올 거예요. 신문에 한 줄 나옵니다. 그것도 지도부 얼굴만 나오는 거죠.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타가 되기보다는 지역의 당협위원장님들을 스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지역에서 어떻게 인재를 지금부터 발굴할 것인지를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도부 다 됐어요. 저의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막말 경쟁하지 말고 개혁 경쟁 하자는 겁니다. 보수 원탁 회의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지역별로 도는 겁니다. 젊은 보수들 모여라. 원로들 모여라. 종교계 인사 우리가 다 찾아가야죠. 저는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100군데 정도가 사고 당협이에요. 당협위원장이 없습니다. 원내 20이고 원에 지금 한 135분 정도 되죠. 이게 바른정당의 현실입니다. 나중에 개혁 잘해가지고 바른정당 중심으로 보수연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지도부 뽑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네. 원맨쇼하고 사이다 발언 우리끼리는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내년 선거는 집니다. 우리 정운천 선배님, 저는 보수 원탁회의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바른정당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답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택적으로 잘 연구해서 지도부에서 잘 회의를 해가지고 결판 냈으면 좋겠고요. 결판을 결정했으면 좋겠고,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가 양아치 친박, 양방, 바퀴벌레 몰아내면 앞으로 우리가 합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지금 현재 김영우 의원님이 현장 돌겠다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일자리, 그다음에 에너지, 가뭄, 알겠습니다. 재난 뭐 이런 거 특이. 제가 왜냐하면은 중요한 그 핵심은 제가 얻었기 때문에 민생 그 정치 실천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같이 돌면 됩니다. 돗자리 피고 텐트에서 왜 못 자요? 우리는 불구덩이에도 뛰어들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스리랑카 의인처럼 말이죠. 우리 하나는 스타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 바로 깨집니다. 우리 성격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 정치 못 하는 거예요. 저 김영우 원래 성깔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래야 나중에 타협도 하고 포용도 하고, 그래야 나중에 대포 한 발을 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포를 쏘는 정치를 해야지 따발총 쏘면은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삼선하는 동안 겪어온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자, 또 한 분 그리고, 질문을 예, 질문 이어집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 예. 저에게 이제 평소에 각을 많이 세우셔서 각 좀 세웁시다. 그래야 뭐 또 재밌다고 그러시니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절실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하태경 그 후보님은 이제 전향한 주사파죠. 운동권 출신이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많은 사람들하고 아주 잘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아야 비판도 하죠. 다만 이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일관성이 없으세요. 어디 가면은 김정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고, 어디 가면은 또 무조건 또 지금 대화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 너무 잘한다,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외교 안보 정책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잘못되더라도 일관성이 있으면은 대책이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간 조금만 그리고 또 주세요. 하나는 우리 정당은 시간이 없어요. 10초 질문을 시민단체가 줘야 돼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외교의 기본은 화전양면 전술 잘해야 됩니다. 때릴 때 세게 때리고 구스를 때 또 잘 구스르고 이러는 거지. 그 시기에 따라서 구스르고 그 시기에 따라서 때리는 거지. 계속 구스르자는 게 햇볕주의고요. 계속 때리자는 게 바로 그 뭡니까 고립주의입니다. 둘 다 틀린 거죠. 둘을 잘 배합해야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잘 나오는 겁니다. 네. 하태경 후보 순서입니다. 그 어제도 이게 크게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 우리 정운천 후보님 그리고 김영웅 후보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제는 홍준표 지사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친박 몰아내면 보수 연대 가능하다. 그런 기조로 지금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대선 전만 해도 그때 친박 팔적 몰아내면 같이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홍준표 본인이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몰아붙이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양아치 친박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본인이 헌법재판소 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탄핵 판결을. 거기다가 헌법재판소 없애고 대법원하고 합치자까지 그랬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그나마 이렇게 지켜온, 안정되게 지켜온 데가 어딥니까?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만약에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안 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대구에 왔지만 이제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마음 깊숙이 묻어두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픈 마음 묻어두고 서로 배신자니 양아치니 이런 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국당, 바른당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금은 네, 협력하면 다 죽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면.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자를. 질문. 지금 이게 질문하는. 아직도 우리가 한국당하고 합당하면 우리가 살 거라고 보세요? 13명 철새라고 욕 듣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그리 들어간 겁니다. 홍준표 밀어줘서 홍준표가 친박 날리면 보수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 바퀴벌레니 뭐 양아치 친박이니 이런 사람 몰아내는 거 그냥 놔두고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놔두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민생 실용정당으로 정말 현장으로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을 우리 특위를 만들어서 돌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지를 올라가면 그때 가서 거기가 하는 거 봐가지고 한국당이 어떻게 하는 걸 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모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하면 된다. 그 시간 동안에 그 한국당하고 매달릴 이유가 뭐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그러한 민생 실용정당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질목해서. 아까 김영우 후보님께서 보수 원탁회의 하자고 하고 또 보수 연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한데요. 계속해서 보수 원탁회의 대상에 한국당이 포함되느냐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래놓고 오늘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대답할 보수 시간 원탁회의 주세요. 대상에 한국당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당연히 자유한국당은 개혁에 성공을 해야 들어오는 거죠. 지금부터 합당 연대 저는 절대 안 됩니다. 개혁 경쟁을 먼저 하고 바른정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른정당이 국민 마음을 얻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물어보겠습니다. 개혁에 성공하면 그때 의자 그럼 개혁이 주면 되죠. 뭐냐는 건데 개혁이 한국당으로 돌아가신 13분이 생각했듯이 홍준표 밀어가지고 친박 몇 명 몰아내면 그게 개혁입니까? 그럼 개혁된 겁니까? 저는 우리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하고 있죠. 아마 나중에 거기도 지도부 뽑히면은 기준 만들어가지고 마시고 기준 만들어가지고 한국당의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친박 그 패권 세력 물러나면은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대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홍준표 본인이 대선을 지나면서요 막말 보수, 창피한 보수의 상징 인사가 됐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되면 서울, 한국당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부산, 울산, 경남 다 떨어져요. 유일하게 한국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TK인데요. 우리가 TK 하나 뭐 해보자고 바른정당이 나온 겁니까? 그럼 우리 왜 나왔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바른정당이 나온 거는 TK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다시 한번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깃발을 들자고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정당이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기로에 서 있는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주도권 이 시간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또 지금 못하신 거는 잘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 꼭 해주셔야 돼요. 자기 얘기만 하면 안 돼요. 공통 질문 순서가 다시 왔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3시 반에 원래 끝나기로 했었는데 KTX 예약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자, 제가 뽑았습니다. 이거는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드 문제로 불거진 한미 한중 간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후보자께서는
외교 문제와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정운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사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계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때문에 사드가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15년 동안 육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의 주역이었는데 못했지 않느냐. 중국에다는 그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이 사드는 우리 미군과 우리 국민을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선택적 방법인데 이게 국가 안보를 이거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중국 때문에 눈치 봐갖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그런 협상 카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환수하자. 이거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북핵이 있는데 우리는 비대칭 전력으로 핵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전시작전 통제권을 그 핵이 없는데 가져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외국의 힘을 받든 어디를 받든 해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이 오면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들어오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강심, 우리 자존심만 생각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잃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안보 철저히 지켜야 되고 우리 바른정당이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혜훈 의원, 그다음 김영우, 하태경 의원, 네, 순입니다. 지금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조차는 뭐라고 얘기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 이걸 지연시키면서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 생략하는 게 좋다. 미국의 의견도 그렇고요. 심지어 중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라는 이거는 미국의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의견을 얘기하는 매체죠. 뭐라 그러냐면 지연작전을 쓰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파비우스의 전략을 쓰고 있다. 이 중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중국도 이게 지연하는 거 싫어해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법도 뭐냐면 군사 긴급한 무기 체계나 군사 기밀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내법도 미국도 중국도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빨리 끝내자 그러는데 문정부만 지연하려고 그래요.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거는 빨리 밀어붙여서 생략하자고 갈 겁니다. 그래야 한미 정상회담도 잘 돌아갑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의 3대 악재가 뭔지 아십니까? 사드를 지연시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망언한 거.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항반도 내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 축소할 수 있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할 수 있다. 이런 망언을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재고요. 세 번째 악재가 오토민비어라는 미국 시민이 일종의 살해된 겁니다. 적대국에 의해서 미국 시민이 살해됐다고 온통 규탄의 목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재입니다. 네. 이럴 때 사드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영우 국방위원장, 가장 유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네, 한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국민 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국토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제가 다른 건 모르겠으나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길을 가고 있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하고 있습니다. 이 줄타기 외교의 끝은 안보 파탄입니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북핵과 미사일은 그냥 뻥치기 하는 거다. 뻥이 아닙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핵무기가 목적입니다. 뻥이 아니고요.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120만 인민군 먹여 살리고 120만 인민군이 전차 사고, 장갑차 사고, 대포 사고 이렇게 전력 유지하는 것보다 핵무기, 핵미사일을 갖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도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한미군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 사드 들여오는 일을 청와대가 이렇게 더디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방부가 늦추면은 청와대가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지.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영향 평가한다고 4기의 발사대를 창고에서 재웁니까? 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다 생각합니다. 네. 자, 하태경 후보 의견 궁금합니다. 그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볼상사나운 모습이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까지 초당 외교를 하지 못하고 여당 야당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국내 문제야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그냥 우리 내부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선진국들 보십시오. 미국이나 유럽은 적어도 외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이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29, 30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에 한 사람 같이 가자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지만 대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대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랬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박수 맞아 치십시오. 과거 같았으면 국내에서 싸우면 거기서도 아이 가자 안 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계시키지 말자. 그래야 국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교관계에서. 미국하고 사드 문제로 갈등 있죠. 중국하고도 사드 문제로 갈등 있죠. 일본하고는 위안부 문제로 갈등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무인기 이런 문제로 계속 갈등 있습니다. 주변 4개 나라랑 다 싸우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외교 문제로 우리 내부가 싸운다. 이러면은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우리나라가 친중파, 친미파 다 쪼개 갈라지는 구원파라고 네. 똑같이 됩니다. 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드 배치하자 이거죠? 아, 그건 당연하죠. 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얘기할 것도. 지금 뭐 어느 누가 우리의 그 전파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TV가 보는 사람이 지금 전파가 계속 중단된다고 범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바른정당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해결을 해 주십시오. 자, 주도권 토론 순서로 다시 갑니다. 오늘은 이번 순서는 이해운, 정운천, 하태경, 김영우. 네,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잘했어요. 네, 이해운 후보부터 주도권. 네,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정운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대통령께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취임을 하고 첫 인터뷰를 국내 언론을 하지 않고 외국 언론을 했다는 것도 좀 이따 저는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우선 그 내용이 보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재협상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 의견은 무슨 소리냐, 이거 박근혜 정부와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의 합의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전 정부가 한 거라고 왜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되돌리려고 그러냐. 가뜩이나 지금 한미 관계가 어려워서 흔들리는 상황에 왜 한일 관계까지 흔들려고 긁어부스럼을 만드냐 하는 얘기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무슨 소리냐,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냐, 이거는 역사의 문제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다시 재협상해야지 하는데 둘 중에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정말 일단 위안부 상 그거를 철거하는 거? 아, 민간인이 위안부를 위로하게 하고 마음의 아픔을 공감하기 그것까지 철거하는 문제까지 협상에 넣었다는 것은 저는 인정이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간인들이 하는 거를 정부가 어떻게 하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만 다른 위안부를 보호하고 위안부의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러한 문제를 협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협상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는 국익 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늘 보면 답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그러신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요, 제가 국가 간의 주도권이니까. 외교 관계는 그냥 뚝딱 얘기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제가 주도권이니까 그럼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
하태경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하태경 의원님, 이게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근데 협상을, 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논리를 뭐라고 했냐면 국민 정서가 못 받아들이고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이 논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아예 차라리 보면 합의를 하자마자 합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정부가 그리고 이것은 사죄에 대해서 공식적인 표명을 계속한다. 이게 이제 합의문에 들어있었는데 합의하자마자 사실 일본 측이 이걸 먼저 파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그다음에 이거는 상업적 비즈니스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스가 관방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거가 없다. 물론 그건 옛날부터 해오던 소리지만 합의를 하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깼단 말이죠. 오히려 일본이 먼저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재협상하는 귀책 사유는 일본에 있는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논리에 동의하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외교 전략이 완전히 빵점이에요. 전략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미국, 중국하고 사드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하고 다 싸우고 있는데 그럼 일본하고는 좀 이따 싸워야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하고 또 싸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대요. 미국 그 강대국도. 싸우면 하나의 나라만 싸우래요. 한 놈하고 일단 싸우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싸워도 됩니다. 그잖아요. 근데 지금 위안부 문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그 싸우는 시기와 방향은 섬세하게 가려야지. 중국하고도 지금 경제 제재 해가지고 뭐 지금 경제가 힘들고 미국하고도 저렇게 해서 한미 FTA 재협상하자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만 힘들고 일본하고도 미국, 일본, 중국이 일본이 아무리 믿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이 세 나라랑 무역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 네. 폭망하잖아요. 완전히 의원님 폭망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하고요. 네. 제가 다음 질문 우리 김영우 의원님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김영우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워싱턴 포스트 얘기를 했는데 네. 이틀 연달아 지금 매일신과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다급해서 그럴 겁니다.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 가서 사고치고 한미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다급해서 그러는데 CBS 앵커랑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뷰하는데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우리가 남북과 대화하는 것을 허락할 거라고 확실치 20초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미국 허락받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청와대가 그 앵커가 망언을 했는데 문제 제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정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허락 여부를 받아서는 안 되죠. 다만 공조는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공조인데 허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제 제기 당연히 네,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정인 특보를 경질하지 않고 계속 안고 가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재인 에러죠. 특보는 잘라야 됩니다. 네. 네. 네, 잘라야 된다. 네, 잘라야 된다. 문정인 후보는 잘라야 된다. 네. 자, 이제 정운천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7만 명 우리 당원 동지들이 바른정당 20명 교섭단체로서 앞으로 바른정당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한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6개월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번 지도부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마크롱처럼 민생 실용정당으로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자산은 캐스팅 보트 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기국회 또 예산국회인데 그때 우리 국민의당하고 연대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확실하게 연대해서 우리 캐스팅 보트로서 힘을 강하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지나면 그 다음에 한국당이 지금 누가 되든 뭐 개혁을 한다고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뭐 연대하든 협상하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용우 의원님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겁니까? 마크롱? 아니 어떻게 바른정당을 다시 살려내는 지금 앞으로 너무 살려야 될 일이 많죠. 네. 제가 그 국민 속으로 제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건전한 건강한 보수력 다 묶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태경. 국민의당하고 3개월 동안 연대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한국당의 개혁 세력하고 또 연대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보수연대 우리는 개혁 경쟁에서 개혁해야죠. 개혁해야 되는데 다른 당이 개혁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죠.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당이 계속 싸움판에서 헤맬 것 같아요. 거기에 괜히 낄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독자적으로 제대로 가자 이거죠. 하태경 의원님. 어떻게 저도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생각이 같은데요.
한국당의 전략은 묻지마 반대 야당입니다. 저는 이걸 뺄셈 야당이다. 과거에 뺄셈 야당은 전략이 뭐냐면요. 정부가 잘하는 거는 방해하고 못하는 거는 방임하면 정부가 빨리 실패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야당 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통했는데요. 이제는 국민들이 정치 박사에서 꼼수 다 합니다. 우리는 덧셈 야당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정부가 잘하는 거는 도와주고 잘못하는 거는 견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치를 너무 국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성숙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지지율이 오릅니다. 예. 우리 지지율이 오르면 한국당하고 합당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한국당 흡수 통합하면 됩니다. 거기 있는 의원들 우리 살려달라고 우리 당으로 서로 들어오려고 줄 설 겁니다. 그런 야당, 그런 바른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3번, 4번 토론회 하니까 우리 대표 될 분들이 마음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굉장히 위로가 되시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렇습니다. 모든 게 말보다는 행동, 실천에 의해서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일을 완전히 반대만 할 게 아니고 반대하는 데 대한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공공일자리 공무원 17만 4천 개. 이건 안 된다.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오히려 공공일자리 줄이고 일자리를 전 세계로 나가게 하자. 500만 개 줄어든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러는데 우리 국내에서만 어떻게 일자리 많이 만드냐. 전 세계로 나가서 전 세계 대사관에 일자리 상황판 놓고 전 세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면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저께 고리 원자력 고리 1호기 폐쇄했어요. 그러면 이 대안이 뭐냐? 신재생 에너지 전부 하면 예를 들어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기업들이 다 해요. 이거를 10%만 우리 농민한테 은퇴 귀농 농민한테 이렇게 주면 거의 5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어저께 반대에 좀 제가 책으로 내겠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당협위원장들과 우리 현역들이 한 20개 민생 특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그걸 알려서 한 3개월만 하면